네, 안녕하세요. 김문철 계사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법 9장 부가가치세의 납세 절차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7장에서 부가가치세의 그 차감 납부세 계산하는 것까지는 공부를 했었어요. 잠깐 좀 정리를 좀 해보면은 7장까지 우리가 매출세에서 매입세를 빼면 그러면 납부세액이 나온다. 7장에서 계산 구조 다 공부를 했었는데, 납부세액 계산, 이걸 신고납부하는 게 아니죠. 납부세액 계산하면 여기다 이제 공제 감면세액 빼고, 공제 경감세 빼고요. 그 다음에 잘못한 게 있으면 가산세 추가로 더해야 되고요. 그리고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이라든지 예정 고지세액을 빼요.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차감 납부세액이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계산 구조를 이렇게 공부했었고, 이 계산 구조는 7장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그때 7장에서 어디까지 공부했냐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서 납부세액 구하고, 그리고 공제경감세, 이 공제경감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공제경감세액 중에서는 두 가지, 우리 수험목적상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된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대한 발행세액 공제,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전자징후세액 공제, 전자징후세액 공제 하고 해서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는 공부를 했었습니다. 7장에서 이 두 가지는 공부를 했었고, 지금 이쪽 9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가산세 어떻게 할 거냐, 가산세, 그리고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이라는 게 뭐냐, 요거하고 예정 고지세액에 대한 얘기, 요거 이제 공부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차감 납부세액 어떻게 계산할 건지 요거 이제 9장에서 공부를 할 거고요. 또 9장에서는 이제 신고납부 절차, 뭐 언제까지 신고를 할 거냐, 신고납부를 할 거냐에 대한 절차까지 9장에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9장에서는 가산세와 이런 예정신고나 예정 고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신고납부 절차 등에 대한 내용들을 9장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9장의 1절은 가산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9장 1절은 가산세에 대한 내용이고요. 가산세는 일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가 되는데, 이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법에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모든 국세가 신고납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다 공통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국세기본법에서 통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합 규정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기한 내에 제대로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가 될 텐데, 그거는 국세기본법에서 통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은요, 여기서 공부를 안 할 겁니다. 기본서에서는 공부를 안 하고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구체적인 계산은 객관식세법이라든지 심화과정에서 이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의 계산 구조는 그때 가서 제대로 공부를 할 거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오늘은 이 가산세 중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가산세 요 내용 위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가가치세법상의 가산세는 먼저 첫 번째,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해놓은 가산세는 첫 번째가 미등록 가산세예요. 미등록 가산세.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자 등록,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 등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 되는데, 개시일부터 20일 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미등록 가산세를 내야 됩니다. 그렇죠? 또는 그거 이제 거의 비슷한 또 가산세가 있는데, 등록을 하긴 했어요. 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등록을 하긴 했는데 그게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을 했다면 그러면 그것도 가산세를 내야 되거든요. 그걸 우리가 타인 명의 등록 가산세라고 합니다. 내용이 거의 같기 때문에 같이 공부를 할 거예요. 일단 미등록 가산세는 등록 신청일 직전일까지의 공과액의 1%를 가산세로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때 사업자 등록 신청을 안 했어요. 그러면은 이때 안 했으면 이제 가산세가 붙는데, 언젠가는 등록을 할 거 아니에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안 했어요. 그러면 이제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가 될 텐데, 언젠가는 등록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언젠가 그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등록 신청을 한 그날의 직전일까지 발생한 전체 공급가액의 1%를 미등록 가산세로 하는 겁니다. 타인 명의 등록 가산세는 과세관청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했다는 것을 알게 된 날에 직전일까지 발생한 전체 공급가액의
1%를 타인명의 등록가산세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꽤 커요. 그러니까 개시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등록 신청할 거 아니냐. 그 등록 신청을 하게 된 날에 직전일까지 발생한 전체 공급가액의 1%를 미등록가산세로 하겠다. 생각보다 큽니다. 주의를 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일단 타인명의 등록가산세에서의 타인은 배우자는 제외합니다. 배우자는 제외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했을 때 배우자 명의로 등록을 하게 되면 그거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거죠. 타인명의 등록가산세에서의 타인은 배우자는 제외한다. 그 다음에 이 미등록가산세에서는 미등록가산세는 등록 신청 기한 언제예요? 개시일로부터 20일 내죠. 등록 신청 기한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까지가 등록 신청 기한 아닙니까? 그 등록 신청 기한이 지났어요. 지난 다음에 등록 신청 기한 개시일부터 20일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1개월 내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그래도 좀 조기 이행을 한 거죠. 개시일부터 20일 내에 등록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그날로부터 1개월 내에 등록 신청을 했다면 50% 깎아준대요. 이건 국세기본법에 있는 내용이에요. 국기법에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50% 감면을 해준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 이제 미등록가산세 또는 타인명의 등록가산세. 자, 두 번째 부가가치세법상의 가산세는 매출차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입니다. 매출차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을 해야 될 때 제출하지 않은 거예요. 미제출 또는 제출을 했는데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 적힌 겁니다. 부실기재. 미제출하거나 부실기재하거나 그러면 공급가액에 미제출한 공급가액, 부실기재한 공급가액에 0.5%의 가산세를 내게 돼 있어요. 또 매출차별세금계산표를 지연 제출했을 때, 자, 지연 제출은 정의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지연 제출은 예정 신고 때 제출했었어야 되는 거를 그때 안 했다가 확정 신고 때 제출하는 걸 말합니다. 예정 신고 때 제출해야 될 걸 안 했다가 확정 신고 시에 매출차별세금계산표에 예정 신고 때 안 했던 거를 포함시켜 가지고 제출하는 거를 지연 제출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정 신고 때 제출해야 될 거를 그때 안 했다가 확정 신고 때 제출하는 거. 지연 제출은 공급가액의 0.3%입니다. 좀 싸죠. 그죠? 이렇게 지연 제출은 0.3%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미제출은 그럼 뭐겠어요? 미제출은 예정 신고 때 제출하지 않은 게 아니라 확정 신고 때 제출해야 될 걸 안 한 겁니다. 그럼 그게 미제출이 되는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0.5%가 되는 거죠, 얘는. 근데 이 미제출, 기한이 지난 다음에 1개월 내에 제출하잖아요? 그럼 이것도 국기법에서 거기 뭐 조기 이행을 했으니까 너 확정 신고 기한까지 제출했는데 안 했어? 근데 그날로부터 경과 후 기한이 지난 다음에 1개월 내에 제출한 거야. 그러면은 50%도 깎아줄게. 조기 이행을 한 거니까. 조기 이행을 유도할 목적으로 기한이 지난 다음에 1개월 내에 제출하게 되면 절반 깎아준대요. 이것도 국기법에 있는 내용이고요. 부실기재와 관련해가지고 또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이 모든 부실기재는요. 부가가치세법에서 부실기재는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에서 어느 파트에든지 간에 부실기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걔네들은 착오라고 하는 거를 확인만 할 수 있다면 그러면은 불이익을 가하지 않습니다. 착오라고 하는 거를 확인만 하면 되는데 세금계산서 합계표니까 뭘로 확인하면 되겠어요? 이거는 그렇죠. 이게 합계표에 잘못 적혔다는 거를 그게 실수라는 거를 세금계산서로 확인만 할 수 있다면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여기 이제 매출차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자산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을 하게 되면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장한테 전자세금계산서 명세서를 전송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전송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데 지연 전송과 미전송이 있습니다.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전송하지 않았지만 그렇지만 지연 전송, 여기서 말하는 지연 전송은 확정 신고 기한까지 전송하는 거예요.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을 해야 될까지 전송을 하진 않았지만 확정 신고 기한 내에 전송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지연 전송이라고 해서 공급가액의 0.5%만을 가산세로 합니다. 아시겠죠? 지연 전송은 전자세금서 발급한 날에 다음 날까지 국세청장한테 전송을 했었어야 되는데 안 했다가 확정 신고 기한까지 전송을 하게 되면 확정 신고 기한이에요. 과세기간 확정 신고 기간, 과세기간 종료로부터 25일 확정 신고 기한까지 전송을 하게 되면 지연 전송이라고 하고요. 걔는 0.3%. 확정 신고 기한까지도 전송하지 않았어? 그럼 미전송.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다음에 전송하는 거예요. 그럼 미전송이에요. 걔는 0.5%.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전자세금기한서, 이건 앞에서도 한번 정리를 한번 했던 내용인데요. 전자세금기한서를 발급하면 국세청장한테 전송을 해야 되잖아요. 전자세금 발급해가지고 국세청장한테 전송하게 되면 다음에 두 가지 혜택을 주거든요. 원래 세금기한서는 5년 동안 보존의 의무가 있는데, 전자세금기한서를 국세청장한테 전송하게 되면 5년간의 보존 의무를 면제합니다. 그 다음에 합계표 제출 의무도 면제를 하는 거죠. 근데 이 합계표 제출 의무가 면제가 되려면 이거는 전송을 좀 늦게라도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냐. 그 과세기간 종료를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1일까지. 그러니까 일기 거는 전송을 안 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달에 다음 달 11일이니까 늦어도 일기에는 7월 11일까지. 2기 거 전송은 아무리 늦더라도 1월 11일까지. 그때까지만 전송을 하게 되면은 합계표 제출 의무다 면제가 되죠. 아무튼 이렇게 전자세금기한서 발급하고 국세청장한테 전송하게 되면 이러한 혜택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세금기한서 불성실 가산세입니다. 세금기한서 불성실 가산세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7가지나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부실기재. 여기서 말하는 부실기재는 필요적기 이상이 잘못 적힌 거죠. 그러니까 부실기재. 그러면은 공급가액, 부실기재한 세금기한서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내게 돼 있고요. 지연발급. 그러니까 지연발급은 원래 공급 시기에날 발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면 뭐 선발급 세금기한서, 후발급 세금기한서 특례가 적용되면, 그런 후발급 세금기한서 특례가 적용되면은 해당 일여월의 내용에 대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잖아요. 아무튼 공급 시기에날 발급하거나 후발급 세금기한서 특례 또는 선발급 세금기한서 특례에 해당해가지고 발급을 해야 될 때 발급을 안 한 거예요. 그럼 잘못한 거죠. 그런데 확정신고 기한 내에 발급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한에 확정신고 기한 내에 발급을 하게 되면 걔를 우리가 지연발급이라 그래요. 지연이란 말이 들어가는 것들은 정의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원래 발급을 해야 될 때 발급하지 않았지만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확정신고 기한 내에 발급을 하게 되면 지연발급이라고 해서 걔는 1%만 가산세를 부과하는 거고요. 확정신고 기한 내에도 발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미발급이 돼가지고요.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를 합니다. 근데 미발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를 가산세로 부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전자세금기한서 발급 의무자가, 전자세금기한서 발급 의무자, 그러면은 일단은 법인은 무조건 전자세금 발급 의무자가 되는 거고요. 개인의 경우에는 이제 개정돼 가지고 올해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는 1억 원 공급가액, 여월에 공급가액이 1년간이죠. 1년간, 올해 1년간의 공급가액이 1억 원 이상인 그러한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기한서를 발급할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이 전자세금 발급 의무자는, 개인사업자는 그 올해 전년도, 전전년도의 그 금액들이 다 다르죠. 기준 금액들이. 그렇죠? 앞에서 한번 공부를 했었습니다. 아무튼 전자세금기한서 발급 의무자가 종이세금기한서를 발급한 거예요. 전자세금기한서 발급 의무자가 전자세금기한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미발급 세금기한서, 미발급 가산세를 내야 됩니다. 원래는 2%를 내야 되는데, 전자세금기한서 발급 의무자가 전자세금기한서를 발급 안 했지만 종이세금기한서로 발급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전자세금기한서는 미발급했지만 종이라도 세금기한서 발급한 거니까 2%가 아니라 1%로 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예요. 원래 사업장마다 세금기한서를 발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갑이라고 하는 사업자가 부천에도 사업장이 있고 파주에도 사업장이 있어요. 근데 파주에서 분명 공급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파주 사업장의 사업자 등록번호로 세금기한서 발급을 해야 되는데, 부천 사업장의 사업자 등록번호로 발급을 한 겁니다. 그러면 파주 사업장의 사업자 등록번호는 발급이 안 된 거죠. 이것도 미발급이거든요. 그러나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업장 명의로라도 발급을 한 거니까, 걔는 2%가 아니라 1%로 해주자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공의 세금기한서. 실제 거래도 없었는데, 이 가공의 세금기한서가 가장 큰 문제거든요. 실제 거래도 없었는데 세금기한서만 발급하고 발급받는 거예요. 실제 거래가 없었는데 세금기한서를 발급하고 발급받는 겁니다. 이거는 둘이서 짜고 쳐야지만 가능한 거죠. 그거를 이제 통정허위라고 하는 건데, 둘이서 짜고 쳐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발급한 경우만 잘못한 게 아니라 이거는 발급받은 경우도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거래도 없었는데
실제 재원화 용의 공급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했거나 발급받았다면 양쪽 다 발급한 경우, 발급받은 경우 양쪽 다 3%의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의 가산세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산세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타인명의 세금계산서. 타인명의 세금계산서. 그러니까 공급자나 공급받는 자를 실제 공급자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발급을 한 거죠. 공급자나 공급받는 자가 실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명의 세금계산서도 발급한 경우와 발급받는 경우 양쪽 다 뻔히 알면서 그걸 잘못한 거기 때문에 발급한 경우와 발급받은 경우 양쪽 다 공급가액의 2%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과다기재. 과다기재는 일부러 세금계산서에 원래 500만 원짜리인데 2,5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과다기재한 거예요. 그거는 발급한 쪽, 발급받은 쪽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발급한 쪽, 발급받은 쪽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과다기재한 거야. 그거는 발급한 경우와 발급받은 경우 양쪽 다 2%의 가산세를 부과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원래 부가가치세는 납세 의무자가 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와 관련해서 뭔가 잘못을 한 거예요. 그럼 원래 사업자가 아닌 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 의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의 가산세를 납부해야 될 의무는 없는 겁니다. 원래는. 그렇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죠. 가공의 세금계산서는 매우 큰 잘못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자가 아닌 자가 실제 공급도 하지 않고서 세금계산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했거나 발급받았다면 실제 거래도 없었는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받은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 잡았다. 딱 잡고 보니까 사업자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난 사업자가 아닌데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날 어떻게 할 수 없을 텐데요. 막 이런 거지.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 가공의 세금계산서 워낙에 큰 잘못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아닌 자라도 실제 거래도 하지 않으면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면 3%의 가산세를 부과하겠다. 그때 이 비사업자들은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납부세액을 0으로 하겠다. 납부세액을 0으로 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요 가산세가 이제 나올 거 아닙니까? 요 가산세, 뭐 이게 300만 원이라면 그 가산세 300만 원 더한 금액을 차감 납부세액으로 하겠다는 거죠. 원래 비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 의무자가 아니니까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데 이런 비사업자가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했거나 발급받으면 납부세액을 0으로 하는 사업자처럼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산세를 납부세액에다 더해서 차감 납부세액으로 해가지고 납부를 하라는 겁니다. 신고납부기한내 납부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산세는 공급받은 자 관련 가산세예요. 그러니까 매입자와 관련된 가산세라는 거죠. 원래 부가가치세는 전당의 세액공제법이기 때문에 매출세액만 관리를 하는 거죠.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라고 하는 증빙 제출하면 빼줄게. 그쵸? 그럼 빼줄게 하고 매출세액 요쪽만 관리를 하는 거죠. 과세관청에서는. 매입세액은 네가 세금계산서를 증빙 가져오면 빼주고 안 가져오면 안 빼줄게. 그죠? 그게 이제 전당의 세액공제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매출세액만 과세관청은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매출과 관련해서만 가산세가 있는 거예요, 원래. 매입과 관련해 가지고는 가산세가 없는 거죠. 세금계산서 증빙 제출하면 매입세액 공제해주고 세금계산서 증빙 제출하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 안 해주고 그냥 그러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쪽은 그렇게 처리하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원래 부가가치세는 매출, 공급자 쪽에만 가산세가 원래 있는 거예요. 공급받는 자 쪽, 매입과 관련해 가지고 원래 가산세가 없어야 되는 건데 특이하게도 공급받은 자와 관련해서도 가산세가 있다는 거죠. 이 공급받은 자와 관련된 가산세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급받은 자와 관련된 가산세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두 가지는 이미 공부를 했어요. 여기 1번하고 2번하고는 우리가 그 앞에서 7장에서 매입세액 공부할 때 그때 이미 공부를 했었습니다.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를 해야 되는데 수취를 안 한 거예요. 수취를 해야 될 때 안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언제까지 수취했느냐? 그거를 동일한 과세기한에 확정신고 기한 내 수취했다. 걔네들 우리가 지연수취라고 해가지고요. 수취를 해야 될 때 수취하지 않았지만, 그쵸? 공급 시기에 수취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수취를 안 했지만, 동일한 과세 기한 내에 확정신고 기한 내에만 수취하게 되면, 그러면 매입세액 공제해줄게. 다만, 잘못을 한 거니까 0.5%의 가산세, 공급가액의 0.5%의 가산세를 부과할게. 이 가산세가, 매입자인데 가산세를 내는 거잖아요. 매입세액 공제해주는 대신에.
좀 늦었지만 그래도 확정신고 기한 내라도 수취를 한 거니까 매입세 공제는 해주겠다는 거죠. 다만 잘못은 했으니까 0.5%의 가산세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확정신고 기한이 지났지만 1년 내에 수취한 거죠. 다만 이때 수취하는 거는 꼭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나 또는 결정 및 경정에서 확인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 1년 내에 수취한다면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취 못했지만 1년 내에 그 다음 또 1년 내에 얘네들과 함께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나 결정 및 경정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수취를 했다면 그러면 그것도 매입세 공제해 줄게. 다만 이것도 0.5% 가산세를 부과할게. 그쵸? 그 다음에 요거는 공급도 하지 않았고 세금계산서를 먼저 수취를 한 거죠. 사실은 그거는 공급도 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수취한 거는 아까도 얘기했다면 그건 가공의 세금계산서이기 때문에 굉장히 나쁜 짓을 한 건데 공급도 없이 수취를 하고 난 다음에 6개월 내에 자수한 거죠. 그래, 실제 공급하자. 공급도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는 건 상대방은 발급 않고 난 수취한 거잖아요. 그게 바로 가공의 세금계산서거든요. 굉장히 큰 잘못이라고 그랬죠.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그게 굉장히 큰 잘못이거든요. 그렇지만 공급 없이 수출했지만 그래 마음을 고쳐 먹은 거예요. 6개월 내에 실제로 공급한다면 6개월 실제로 공급한다면 그것도 매입세 공제는 해주는 대신에 그래도 처음에 마음은 잘못 먹은 거니까 0.5%의 가산세를 부과하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 우리 7장 공부할 때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공부했었죠. 매입처별 세운세 합계표 매입처별 세운세 합계표를 제출해야 될 때 제출하지 않았어요. 미제출. 그런데 나중에 수정신고 시에 제출하거나 경정청구 시에 제출하거나 기원허신고 시에 제출하거나 또는 지연 제출하거나 그렇죠? 수정신고 시, 경정청구 시, 기한허신고 시 또는 예정신고 때 제출해야 될 거를 확정 때 제출하는 지연 제출하거나 이렇게 제출하게 되면은 그러면 늦게라도 스스로 제출한 거니까 스스로 알아서 제출한 거니까 세금계산서는 있다는 거죠. 합계표를 나중에라도 제출한다는 얘기는 세금계산서는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전당세액공제법에서는 세금계산서만 있으면 매입세 공제를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매입세 공제를 해주고, 그죠? 가산세도 부과하지 않겠다. 스스로 알아서 한 거니까 전혀 제재를 가하지 않겠다. 제출할 때 제출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알아서 나중에라도 제출하게 되면 수정신고 시에 제출하거나 경정청구 시에 제출하거나 기한후 신고 시에 제출하거나 예정신고 때 제출해야 될 거를 확정신고 때 제출하거나 이렇게 제출하게 되면 전혀 제재가 없죠. 매입세 공제도 다 해주고 가산세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그거를 스스로 알아서 제출하는 게 아니고요. 세무조사 나와가지고 세무조사 나와서 경정기관에 확인을 거쳐서 그러니까는 내가 매입처별 세금계산표에 일부분을 제출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세무조사 나와가지고 세무 공무원들이 확인해가지고 발견한 거죠. 여기 세금계산서 있는데요. 내가 스스로 알아서 제출한 게 아니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서 세무 공무원이 알아내서 그때 발견된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겁니다. 합계표는 제출하지 않았지만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서 세금계산서를 제출했어요. 그러면 세금계산서는 있다는 거잖아요. 경정기관이 확인한 거니까 매입세 공제는 해주되 내가 스스로 알아서 제출한 건 아니잖아요. 세무 공무원들이 이거는 발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0.5%의 가산세는 부과하겠다. 요거하고 요거는 이미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했던 내용이에요. 요거 두 가지는 앞에서 공부를 했던 내용이고 여기서 이제 추가로 공급받은 자 관련된 가산세 추가로 공부하는 건 여기 3번. 이거는 뭐냐면 매입처별 세금합계표에 고의로 과다 기재한 거예요. 합계표에. 매입처별 세금합계표에 그러니까 공제받아야 될 매입세액이 350만 원이어야 되는데 85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고의로 과다 기재를 한 겁니다. 그럼 그 과다 기재한 그 공급가액에 0.5%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거예요. 이거는 앞에서 공부 안 했던 겁니다. 여기까지 포함해가지고 이게 공급받은 자 관련된 가산세 3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이 두 가지는 7장에서 공부를 했던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거는 7장에서 공부했던 내용이고요. 여기 3번은 여기서 처음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매입처별 세금합계표를 고의로 과다 기재했을 때 그러면 이 과다 기재한 공급가액에 0.5%의 가산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를 보시면은 하나 더 있어요. 교재 이제 821페이지 보시면 현금 매출 명세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제출, 불성실 관세라고 해가지고 내용이 더 있는데, 그거는 뭐 우리 수업 목적상은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까 걔네들은 몰라도 되겠습니다. 이 부가가치세법상의 관세는 딱 여기까지 공부하시면 되는데요. 자, 문제는 하나 있어요. 자, 부가가치세법상의 관세 여기까지 쭉 공부를 했는데, 이 부가가치세법상의 가산세는요, 중복 적용이 안 돼요. 중복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자, 부가가치세법상의 가산세는 이렇게 중복 적용이 안 됩니다. 중복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까 내가 세금계산서를 부실기재하면, 그럼 세금계산서 불성시한세 부실기재 있었잖아요? 그러면 공급가격 1% 가산세가 있었는데, 세금계산서를 부실기재하게 되면 매출차별 생산합계표에도 당연히 부실기재가 되겠죠. 세금계산서가 부실기재가 되면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합계표를 작성하는데, 그럼 합계표도 부실기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세금계산서 불성시한세에 부실기재에 대한 가산세도 부과가 되고, 매출차별 생산합계표의 불성시한세도 또 부과가 되는 거냐. 하나의 잘못이 두 개 이상의 가산세가 적용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잘못은 하나는 있는데 그게 두 개 이상의 가산세가 부과가 될 수가 있는데 그게 중복 적용이 안 돼요. 원래 부가가치세법상의 가산세는. 그럼 중복되면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얘기예요. 중복되면. 중복되면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우선 적용해야 되는 순서가 있어요. 우선 적용해야 되는 순서가 있는데 여기 미등록가산세를 A, 매출차별생산합계표 불성의 가산세를 B,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지연전송 관련된 가산세를 C, 세금계산서 불성시한세 중에서 부실기재와 관련된 가산세를 D, 지연발급 관련된 가산세를 E, 그리고 나머지 뭐 2%나 3%로 이렇게 미발급,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발급받은 경우, 타인명의 세금계산서를 과다기재해서 발급한 거나 발급받은 경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얘는 2%나 3%가 적용돼야 되는 거. 얘를 F라고 할게요. A, B, C, D, E, F. A는 미등록가산세, B는 매출차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시한세, C는 전자 세금계산서 미전송, 지연전송 관련 가산세, 그리고 세금계산서 불성시한세를 부실기재한 거는 D, 지연발급 관련된 세금계산서 불성시한세는 E, 그리고 여기 2%나 3%가 적용되는 크게 잘못한 것들은 F. A, B, C, D, E, F. 이렇게 해서 총 지금 이렇게 구분을 한번 해볼게요. 겹치는 거예요. 겹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겹치면 일단 가장 높은 세율 적용되는 거 있죠? 중복이 되면 아까 우리 2%나 3% 적용되는 거 F 있죠? 미발급했거나 또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했거나 발급한 경우, 발급받은 경우 또는 타인명의 세금계산서, 그 다음에 과다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거나 발급받은 경우, 그렇죠? 그렇게 2%나 3%가 적용되는 거가 다른 거랑 겹치면 그 F를 제일 먼저 적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등록가산세가 다른 거랑 겹치면 A.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 미등록가산세는 그 나중에 언젠가 등록 신청하게 되는 직전일까지 발생한 전체 공급가격의 1%니까 다른 가산세는 그냥 해당 사항에 대한 공급가격의 1%인데 얘는 전체 공급가격의 1%니까 얘가 그 다음으로 크겠죠. 미등록가산세가 다른 거랑 겹치면은요, 미등록가산세를 먼저 적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부실기재 가산세, 그 다음에 이제 센 거는 B하고 C는 안 세잖아요. 이게 이렇게 되니까 얘는 이제 세지 않고요. 아까 부실기재하고 그 다음에 지연발급하고 두 가지가 겹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부실기재하고 지연발급하고 이렇게 겹치면은요, 그러면은 지연발급 가산세. 부실기재인데 지연발급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실기재 가산세보다 더 먼저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부실기재 가산세.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실기재보다 더 먼저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실기재 가산세.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2%나 3%로 센 거. 얘는 미등록가산세. 미등록가산세가 다른 거랑 겹치면 미등록가산세 적용하는 거고, 지연발급 가산세가 다른 거랑 겹치면 지연발급 가산세 이제 밑에 있는 거랑 겹치면, 부실기재 가산세가 다른 거, 이 매출차별생산합계표 불성의 가산세나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지연전송 가산세. 그러니까 이거는 동순이에요. B하고 C는. 왜냐면은 아까도 여기 얘기했지만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송을 제대로 하게 되면 그러면 합계표 제출 의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제대로 전송하게 되면은 합계표 제출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산세율도 같아요. 그래서 B하고 C는 동시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거 전송하면 합계표는 제출 안 해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B하고 C는 동순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은 겹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2%나 3%가 적용되는 가산세가 다른 가산세랑 겹치면 그 2%나 3%가 적용되는 거. 요거 적용하고. 그 다음에 미등록가산세가 2%나 3%를 제외한 나머지 밑에 있는 거랑 겹치면 미등록가산세.
지연 발급가산세가 여기 밑에 있는 DBC랑 겹치면 지연 발급가산세. 부주기재 가산세가 그렇죠? 매출처분에서 합계표 부정가산세나 전자생계에서 미전성 지연요소 가산세랑 겹치면 부주기재 가산세를 적용한다. 아시겠죠? 이렇게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뭐가 안 되기 때문에 중복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중복이 된다면 하나의 잘못이 여러 가지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이렇게 우선순위에 따라서 우선 적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2절입니다. 이제 신고와 납부 및 환급에 대한 얘기인데 일단은 예정신고 납부하고 예정고지가 있어요. 일단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사업자는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가 있습니다. 간이 과세자는 맨 마지막 10장에서 공부를 할 건데요. 아무튼 일반 과세자는 또 법인일 수도 있고 개인 사업자일 수도 있어요. 간이 과세자는 좀 이따 10장에서 공부하겠지만 그 간이 과세자는 개인 사업자만 존재하는 거고요. 법인 사업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원칙은요. 법인 사업자는 원칙이 예정 신고 납부 기한 내에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차감한 납부세액을 직접 계산해서 신고 납부를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잠깐 밑에 보시면은 여기 있죠. 여기 밑에 보시면은 법인 사업자는 이렇게 1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발생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차감한 금액을 4월 25일 날 이렇게 직접 계산해 가지고 신고 납부를 하는 예정 신고 납부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렇게 예정 신고 납부를 하는 그런 사업자의 경우에는 나중에 7월 25일 날 확정 신고 납부를 할 때는 1, 2, 3월 달 건 이미 예정 신고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확정 신고할 때는 1, 2, 3월 달 걸 또 신고할 필요는 없잖아요. 확정 신고할 때는 이렇게 4월 5일 달 것만 7월 25일 날 신고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법인 사업자는 능력이 되니까 그 중간에 끊어가지고 한 번 더 신고하라는 거죠. 신고 납부해라. 예정 신고해라. 그래서 법인 사업자는 이렇게 예정 신고하는 게 원래 원칙이에요. 근데 개인 사업자는 능력이 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는 예정 신고하는 게 원칙이 아니라 예정 고지서를 보내는 게 원칙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개인 사업자는 가만히 있으면 1, 2, 3월 달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차감한 금액으로 해서 부가가세 직접 계산해가지고 4월 25일 날 신고 납부하는 게 아니라 직전 과세 기간 있잖아요. 직전 과세 기간의 납부세액의 절반 정도를 해서 4월 초에 고지서가 날라와요. 고지서 날라와가지고 4월 25일 날이 납기예요. 4월 25일까지 그냥 납부하면 되는 거예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으로 해가지고 고지서가 4월 초에 날라온다니까요. 그러면은 4월 25일까지 해서 고지서대로 납부하면 됩니다. 그걸 예정 고지라 그래요. 그러면은 개인 사업자는 그러면 나중에 7월 25일 날 확정 신고할 때 어떻게 할 거냐? 1, 2, 3월 달께 신고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다 신고해야 되는 거죠. 매출세액 계산해서 매입세액 계산액을 차감하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납부세액 구한 다음에 뭐 경감공제세액 빼고, 아무튼 6개월치가 다 한꺼번에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되죠? 이때 6개월치가 한꺼번에 신고 납부하면서 예정 고지서로 납부한 세액 있잖아요. 그 예정 고지서로 납부한 세액을 이렇게 기납부세액처럼 나중에 빼면 되죠. 확정 신고 납부할 때 예정 고지세액으로 납부한 거를 기납부세액처럼 이렇게 빼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는 그렇게 예정 고지하는 게 원칙이에요. 능력이 안 되니까 예정 신고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직접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차감해서 신고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직전 과세에 대한 납부세액의 절반으로 해가지고 고지서를 보내는 게 원칙이다. 근데 그렇게 되어 있는데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도 좀 규모가 작은 법인일 수 있잖아요. 규모가 작은 법인이 직전 과세 기간에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직전 과세 기간의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그러한 법인 사업자는 규모가 너무 작은 법인 사업자니까 개인과 마찬가지야. 니네들도 예정 고지할 거야. 법인이지만 이렇게 직전 과세 기간의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그러한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신고 납부하지 말래요. 고지도 보내겠대요. 예정 고지하겠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정 고지가 어떻게 되느냐? 개인 사업자 예정 고지하고요. 법인 사업자인데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 사업자도 예정 고지를 하게 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예정 고지를 좀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예정 고지를 해야 될 자가 이제 개인 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 사업자가 예정 고지를 하게 된 사업자가 된 건데, 다음의 경우에는요, 예정 고지를 하지 않겠대요. 다음의 경우는 예정 고지를 하지 않겠다.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세 가지 중에 금액이 예정 고지하려고 하는 금액, 즉, 직전 납부세액의 절반의 금액을 고지서로 보내려고 했는데 그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거예요. 이게 원래 작년까지는 30만 원 미만이었다가 올해 개정돼가지고 50만 원 미만으로 됐거든요. 금액이 너무 작은 거죠. 그러니까 금액이 너무 작으니까 소액이니까 징수하지 않겠다. 소액 부징수. 소액이니까 고지서 보내지 않을게.
어차피 예정 고지서를 보내지 않으면 나중에 확정신고 때 다 내는 거죠. 예정 고지세액으로 미리 좀 내고 나중에 확정신고 때 6개월치 거 다 신고하면서 예정 고지서로 낸 금액을 기납세액으로 빼는 거니까 어차피 이거 낸 거 그만큼 나중에 빼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예정 고지서로 보내야 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은 그러면 결국엔 나중에 어차피 50만 원을 더 내야 될 거 미리 좀 내는 거 아닙니까? 그 금액을 내는 건데 그게 50만 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은 3개월 동안에 그 50만 원에 대한 이자보다도 그 보내는 비용이 더 든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금액이 그 예정 고지서로 보내야 될 그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라면 이거는 소액이니까 아예 고지서 보내지 않겠다. 고지서 보내는 비용이 금액이 더 크다. 보내지 않겠다. 소액 부징수. 아시겠죠? 그럼 예정 고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전과세기간에 간이과세자였는데 이번 과세기간에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사람,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도 고지서를 보내지 않겠대요. 이게 왜 그러냐면 간이과세자로서의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은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계산 방법과 완전 다르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 올해 일반과세자예요. 근데 직전과세는 간이과세자였어요.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절반을 일반과세자로서의 예정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로 지금 고지서를 보내겠다는 건데 그게 아예 계산 구조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간이과세자일 때 납부세액의 절반을 일반과세자일 때 낼 수 없다는 겁니다. 아예 계산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예정고지서 보내지 않습니다. 그냥 확정신고 납부만 하래요. 예정고지 거기서 안 보내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것도 올해 개정된 내용인데요. 국세징수법상의 납부기한 연장 사유로 사업자가 납부할 수 없다라고 인정되는 경우, 이거는 이제 관할 세무장이 인정을 하는 거죠. 이건 당연히 관할 세무장이 판단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막 문 닫는 그런 사업장도 워낙 많이 발생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국지법상의 납부기한에 대한 연장 사유, 국세징수법상 납부기한 연장 사유가 뭐 이렇게 재난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납부하기 곤란한 사유로 발생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납부기한이 국세징수법상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든요. 그런 재난 등으로 인해 가지고 납부기한의 연장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무조건 예정고지 안 하는 게 아니라 관할세무장이 판단컨대 그런 연장 사유로 재난 등으로 인해서 사업자가 납부할 수 없다라고 인정이 되면 그러면 예정고지 하지 않겠다. 확정신고만 하는 거죠. 확정신고만 해라. 자, 그 다음에 직전과세기간에 공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하고 개인사업자는 예정고지를 원칙을 한다고 했는데 걔네들은 그런데 예정 고지를 해야 되는 개인사업자와 직전과세기간 공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정 신고납부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정 신고납부를 할 수 있는 경우 그 중에 2번 조기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인데 이 조기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라고 하는 건 나중에 조기 환급이라고 해서 환급에서 공부를 할 거니까 일단 이건 넘어가시고 아무튼 조기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개인사업자거나 직전과세기간 공가액이 1억 5천만 원인 미만인 법인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정 고지서를 과세관청에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납세무자가 사업자가 예정 신고 납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1번 이제 이게 중요한 건데 이건 이제 환급에서 공부할 거니까 뒤에서 1번에 예정 신고 기간에 내가 직접 한번 계산 한번 해본 거예요. 예정 신고 1, 2, 3월 달 1기 예정 신고 기한인 1, 2, 3월 달에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 가지고 직접 한번 납부세액을 계산해 봤더니 그게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 직전 과세 기간에 절반짜리로 고지서가 날라오겠죠. 근데 내가 직접 1, 2, 3월 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차감해서 납부세액을 계산해 봤더니 직전 과세와 납부세액의 3분의 1도 채 안 되는 거야. 지금 여러 가지 뭐 코로나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장사가 안 돼서 3분의 1도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저 그냥 제가 신고 납부할게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절반짜리 날라올 거 아니에요. 이하면 지금 당장 적게 내는 게 좋죠. 이자라도 혜택이 생기는 거니까. 물론 지금 적게 내면 나중에 그만큼 더 많이 내겠죠. 어차피 6개월 동안 내긴 내야 되는 거니까 이번 적게 내면 나중에 그만큼 많이 냅니다. 적게 내면 적게 빠지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내게 돼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지금 당장 적게 내는 거는 이자라도 혜택이 생기는 거니까 그렇죠? 신고납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꼭 이때만 예정 신고 기간에 납부세액을 쭉 계산해 봤더니 직전 과세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게 되면 그러면 예정 신고 납부했습니다라고 할 수가 있다. 선택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간이과세자는 어떻게 할 건지는 이제 10장에서 공부를 할 거고요. 일반 과세자에 대해서 예정 신고 어떻게 할 거, 예정 신고 납부할 거냐, 예정 고지서 보낼 거냐에 대한 얘기. 그리고 예정 고지를 해야 되는 거 원칙으로 하는 자, 개인 사업자와
직전과 생활의 공과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도 예정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예정 신고 납부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더라.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확정 신고 납부. 확정 신고 납부는 과세 기한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하는 거고요. 만약에 폐업을 했다면 폐업에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확정 신고는 이렇게 언제까지 하면 되는데 확정 신고 때만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제 앞에서 우리가 공부를 좀 했었던 내용이 있는데 원래 확정 신고 때 할 수 있는 거는 예정 신고 때도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정 신고 때 할 수 없고 확정 신고 때만 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7가지가 있거든요. 그 7가지가 있는데 그 7가지 중에서 여기 1번 대손세액에 대한 처리와 의제매입세액의 한도 적용, 의제매입세액의 한도도 확정 신고 때만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의 재계산, 과세 전환 매입세 이렇게. 그리고 전자신고세액 공제도 확정 신고 때만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그리고 가산세, 우리 아까 공부했던 가산세 있잖아요. 그것도 예정 신고 때 잘못한 것도 전부 다 확정 신고 때 계산해서 납부합니다. 가산세 부과도 확정 신고 때만 되는 거예요. 예정 신고 때 잘못한 것도 전부 다 확정 신고 때 되는 거거든요. 예정 신고 때에 가산세를 내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면 여기 하나만 빠졌네요. 좀 이따가 마지막에 환급에 대해서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환급 시에 일반 환급이라고 하는 것도 확정 신고 시에만 적용합니다. 이 7가지는 확정 신고 시에만 적용하는 거고요. 7가지 이외에 나머지는 확정 신고 때도 할 수 있고 예정 신고 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원래 확정 신고 때 할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예정 신고 때도 할 수 있는 게 원래 원칙이에요. 근데 여기 이게 7가지는 확정 신고 때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대리납부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대리납부. 대리납부라고 하는 건 앞에서 하나 공부한 게 있어요. 사업 양수인의 대리납부라는 게 있습니다. 사업 양수인의 대리납부. 사업에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를 했을 때 사업 양수인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지수 당하고 그리고 승계에서 발급받은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한 그 사업 양수인이 사업 양도인한테서 부가가치세를 다시 징수해서 그죠? 그런 거래한 일이 속하는 다음 달 25일까지 사업 양수인이 사업 양도인을 대신해서 납부를 하게 되면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도 계약을 정상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겠다. 그래서 그 사업 양수인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를 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사업 양수인의 대리납부 제도에 대한 얘기를 공부를 했었던 겁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내 안 보내 하면서 앞에서 공부를 했던 내용이고요. 지금 여기서 공부하려고 하는 건 또 뭐냐면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용역 등을 공급받는 자의 대리납부 제도예요. 여기서 공부하려고 하는 내용이.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용역 등을 공급받는 자의 대리납부. 일단은 공급받는 자가 과세사업자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공급받는 자가 과세사업자인데 용역인 재화를 내국법인한테서 공급받을 수도 있고 외국법인한테서 공급받을 수도 있죠. 아무튼 우리는 내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지금 공급받는 자가 과세사업자예요. 근데 재화를 내국법인한테도 공급받는 경우가 있고 외국법인한테서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얼마만큼을 부담해야 되는지 한번 잠깐 볼게요. 그러면은 내국법인에서 공급받으면은 그 재화가 물건값만 100원짜리였대요. 그러면은 100원에다가 10원만큼을 줘야죠. 얘는 매출세액이 되고 얘는 매입세액이 되는 거니까. 다만 과세사업자가 그거를 자기 과세사업에 사용한다면 그 매입세액은 매입세액 공제가 되겠죠. 그러면 이 과세사업자는 내국법인한테 110원을 주지만 10원만큼이 공제가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100원만 부담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과세사업자가 똑같은 재화를 외국법인한테서 지금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외국법인에서 공급받는다는 얘기는 그 재화를 수입한다는 얘기죠. 재화의 수입은 과세의 대상이니까 세관장이 우리나라의 부가세를 얘한테서 거래징수하는 거죠. 그러면 이 과세사업자는 외국법인한테 100원 주고 우리나라 세관장한테 10원 주면서 세관장한테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습니다. 그래서 그 수입세금계산서로 세관장한테 거래징수당한 부가세를 공제를 받기 때문에 100원을 외국법인한테 주고 10원을 세관장한테 거래징수 당하면서 수입세금계산서 발급받아서 그걸로 매입세 공제를 받기 때문에 결국에는 100원을 주고 그 물건을 사는 거나 이제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공급받는 자가 과세사업자인 경우에 재화를 공급을 받는다면 내국법인한테도 공급을 받든 외국법인한테도 공급을 받든 어차피 110원 주지만 10원만큼 매입세 공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 부담하는 금액은 100원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라고 한번 봐볼게요. 면세사업자 또는 사업자가 아닌 자. 즉 다시 말하면 매입세액이 발생을 하는데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하는 자.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하는 자,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거나 사업자가 아닌 자예요. 그러면 똑같이
내국법인한테서 100원짜리 110원 주고 했는데 매입세 공제, 여기는 공제가 이제 안 되죠. 이렇게. 매입세 공제가 안 되죠. 매입세 공제가 안 되면은 110원을 부담하는 거죠. 면세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는 똑같이 110원 주고 물건을 매입을 하는데 10원만큼 매입세 공제가 안 되죠. 그럼 110원을 부담하는 거죠. 외국법인한테서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도 세관장한테 거래해준 상환금액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가 안 되죠. 매입세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110원을 주는데 10원이 공제가 안 되니까 110원 주고 결국에는 그 재화를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내가 면세사업자나 사업자가 아닌 자라면 재화를 공급받을 때에는 내국법인한테서 공급을 받든 외국법인한테서 공급을 받든 똑같이 110원을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는 공급받는 자가 누구다, 과세사업자다 또는 면세사업자다 딱 정해지면 재화를 공급받을 때에는 그 재화를 내국법인한테서 공급을 받든 외국법인한테서 공급을 받든 형평성 문제가 없어요. 어차피 똑같아요. 과세사업자라면 내국법인이든 외국법인이든 누구한테든지 간에 재화를 공급받았을 때는 다 매입세 공제가 되기 때문에 100원만큼만 부담하는 거고요.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나 사업자가 아닌 자라면 재화를 공급받았을 때 내국법인한테서 공급을 받든 외국법인한테서 공급을 받든 그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다 공제받지 못하기 때문에 110원을 결국에는 부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국법인이든 외국법인이든 누구한테 공급받는지 간에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용역은 좀 달라요. 용역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과세사업자일 때는 문제가 없어요. 공급받는 자가 과세사업자고 용역에 대한 그 매입세액이 공제가 되는 경우라면 내국법인한테서 용역을 공급받든 외국법인한테서 용역을 공급받든 똑같이 100원만 부담해요. 내국법인한테서 용역을 공급받을 때는 과세 대상이니까 110원을 주죠. 100원에다가 10원만큼의 매입세만큼을 더 주고 세금계산서 발급받아서 매입세 공제가 되죠. 그럼 110원 주지만 10원에 공제가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100원만 부담하는 거죠. 그런데 외국법인한테서 용역을 공급받으면 용역의 수입이 되는 거거든요. 외국법인한테서 용역을 공급받으면 용역의 수입이 되는 거고 용역의 수입은 과세 대상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과세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용역을 수입하는 것은 세관장이 부가세를 거래징수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용역을 수입했을 때는 그냥 외국법인한테만 100원 주고 끝난단 말이에요. 과세사업자가 외국법인한테만 100원 주고 끝냈는데 부담하는 금액이 100원이죠. 그러면 내국법인한테서 공급받는 경우에도 110원 주지만 10원을 공제받기 때문에 100원을 부담하는 거고 외국법인한테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과세상이 아니니까 세관장한테 거래유상하지 않고 그냥 100원만 주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100원만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공급받는 자가 과세사업자라면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내국법인도 외국법인은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면세사업자나 사업자가 아닌 자인 거예요. 즉 매입세액이 공제가 안 되는 자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돼요. 왜냐면 내국법인한테서 용역을 공급받으면은 용역의 국내 공급이니까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돼서 10원만큼의 매입세액을 부담을 하는데 공제가 안 되죠. 매입세 부담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용역의 국내 공급은 과세가 되는 거니까 얘는 부가세를 거래징수할 것이고 얘는 부담을 하는데 그게 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0원을 부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면세사업자나 사업자가 아닌 자, 즉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하는 자가 외국법인한테서 용역을 공급받잖아요. 그러면 용역의 수입이 돼서 용역의 수입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부가가치세 과세가 안 돼요. 그럼 외국법인한테만 딸랑 100원 주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나 사업자가 아닌 자, 즉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자라면 내국법인한테서 용역을 공급받는 거랑 외국법인한테서 용역을 공급받는 거랑 부담하는 금액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럼 외국법인한테서 용역을 공급받는 게 무조건 유리하네? 내국법인한테서 용역 공급받으면 매입세액이 발생하고 공제가 안 되는 거니까 110원을 부담해야 되지만 외국법인한테서 용역을 공급받으면 매입세액 자체가 발생하지 않죠. 용역의 수입은 과세 대상이 아니니까. 그럼 100원만 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용역은 무조건 외국법인한테서 수입하는 게 좋겠네. 이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 그죠?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용역 등을 공급받은 면세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 니네들은 이 공급자를 대신해서 니네들이 10원의 부가가치세를 대신 납부해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내국법인한테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하고 똑같은 금액을 부담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얘네들한테 이 외국법인을 대신해서 이렇게 부가가치세 10원만큼을 네가 대신 납부해라 라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게 바로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용역 등을 공급받은 자의 대리납부 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리를 좀 하자면 여기 보세요.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용역 등을 공급받은 면세사업자나 사업자가 아닌 자, 사업자 아닌 자는 대리납부 의무를 부여한 거예요.
얘가 내야 될 부가세를 네가 대신 내라. 그래야지만 형평성이 유지가 되는 거죠. 내국 법인한테 용역을 공급받는 그런 경우와 동일하게 되는 거니까. 그쵸? 만약에 얘네들이 대납부를 하지 않았어? 그러면 가산세를 부과하는데, 이 대리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원천징수 납부지원 가산세하고 모양이 똑같아요. 그죠? 그때 대납부하지 아니한 그 세액의 3%부터 최대 50%까지 원천징수 납부지원 가산세랑 모양이 똑같다. 그래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좀 추가를 한번 좀 해볼게요. 이제 이런 취지 때문에 이게 만들어졌는데, 자, 일단 이 공급자를 외국 법인뿐만이 아니라 비거주자까지 포함을 해가지고요. 공급자는 이렇게 포함해서 외국 법인과 비거주자가 정확히 얘기하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이나 비거주자거나 또는 국내 사업장이 있더라도 공급에 대한 그 매출이 국내 사업장에 귀속이 안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외국의 본사가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외국의 법인이 외국의 본사, 외국에서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만 용역의 수입에 해당해 가지고 세관적인 부가세를 거래 징수할 수 없는 상태가 발생을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얘한테서 대리납부를 하라고 하는 경우니까, 그러니까 이 외국 법인과 비거주자가 국내 사업장이 있으면 그 외국 법인과 그 비거주자의 국내 사업장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으면은 그냥 용역의 국내 공급이니까 외국 법인과 비거주자의 국내 사업장에서 그 제공한 공급한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냥 거래징수에서 납부하면 돼요. 그냥 정상적인 거래를 하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외국의 본사랑 직접 거래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공급자는 누구여야지만 얘가 대리납부물을 진다. 공급자는 외국 법인과 비거주자인데 국내 사업장이 없거나, 그럼 얘네들과 직접 거래를 한다는 거죠. 또는 국내 사업장이 있더라도 그 매출이 국내 사업장에 귀속되지 않거나, 즉 외국의 본사가 직접 와서 공급한 거라는 거죠. 외국의 본사에 귀속되는 겁니다. 공급자가 그래야지만 얘가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급 대상은 용역만 되는 게 아니고요. 권리도 사실은 재화의 일종이지만 권리도 수입할 수 없는 거거든요. 수입할 때 재화의 수입에서의 재화의 개념은 재화의 공급에서의 재화의 개념과 조금 다르다고 그랬어요. 재화의 공급에서의 재화의 개념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이나 권리를 말하는데, 재화의 수입에서의 재화는 물품만을 말하는 겁니다. 외국 국외에서 국내에 도착한 물품만을 재화의 수입에서의 재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리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세관장이 권리에 대한 부가세를 과세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권리도 세관장이 과세할 수가 없어요. 세관장이 과세할 수 없었을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얘네들한테 대리납부물을 부여한 거거든요. 그래서 용역도 되고요. 재화 중에서도 권리를 공급 대상으로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국내 사업장이 없거나 있더라도 국내 사업장에 그 매출액이 귀속되지 아니하는 그런 외국 법인과 비거주자가 공급자여야 되고, 공급 대상은 용역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권리까지도 되고, 그리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 공제를 받지 않는 자여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매입세 공제를 받지 않는 자인 얘네들한테서 부가세 대리납부 좀 하라는 거잖아요. 면세 사업자나 사업자가 아닌 자는 매입세 공제를 받지 않는 게 분명한 거니까 여기 공급받는 자 얘네들이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고요. 과세 사업자라 할지라도 그 공급받은 용역이나 권리가 매입세액 불공제분이라면, 이 공급 대상이 매입세액 불공제분이라면, 그죠? 그러면은 과세 사업자라 할지라도 이 용역이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잖아요.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아야지만 이런 아까 같은 문제가 생겨서 대리납부 의무를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공급받는 자가 면세 사업자거나 사업자가 아닌 자거나 또는 과세 사업자지만 그 매입한 용역 등이 매입세액 불공제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그러면 얘네들은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얘네들은 공급자를 대신해서 대리납부하는 의무를 진다. 부가세 신고납부 기한에 대리납부 하시면 되는 겁니다. 대리납부는 예정신고 기한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예정신고 때, 확정신고 때 이런 일이 있었다면 확정신고 때 대리납부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얘기들. 자, 대리납부라고 하는 건 시험 문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리를 좀 확실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말문제로 좀 많이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좀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교재를 보시면은 대리납부 이외에도 거기 보시면은 그 826페이지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의 공급과 간편사업자 등록 특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넘겨보시면은 또 5번에 828페이지에 또 참고해가지고 신용카드 등 결제 금액에 대한 부가세 대리납부 그런 제도도 나와 있고, 그리고 829페이지에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 유예에 대한 또 제도도 나와 있고 뭐 이러는데, 그런 내용들은요 지금 기본소 공부할 때는 하지 않을 겁니다. 걔네들은 그
전자적 용역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간편사업자 등록 특례 객관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828페이지에 신용카드 등 결제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는 사실 이거는 우리 수업 목적과는 조금 관련이 없어요.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걔는 안 보셔도 되고요. 829페이지에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 납부의 유예는 중요한 제도긴 한데 요거는 이제 객관식 때 그리고 심화 과정에서 그때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식 때랑 2차 쪽에서 공부를 하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기본서에서는 9장에서는 마지막 테마 환급에 대한 얘기. 환급에 대한 얘기를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환급, 요거는 이제 공부를 하셔야 돼요. 환급은 일반 환급과 조기 환급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환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신고를 하는데 매출세에서 매입세액을 뺐더니 매입세액이 더 커가지고 납부세액이 마이너스가 된 거야. 그게 이제 일반적인 환급이에요. 일반 매출세에서 매입세액을 뺐더니 그게 뭐 마이너스가 됐네. 그게 일반적인 환급입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인 환급은 언제 하는 거냐? 일반적인 환급은요 꼭 확정 신고 기한 경과 후 30일 내에 환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일반적인 법인사업자의 경우 예를 한번 들어놨는데 일반적인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정신고도 하는 거잖아요. 그럼 1월부터 3월 말까지 매출세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했더니 1월부터 3월 때까지의 매출세액이 100원, 그 1월부터 3월까지의 매입세액이 150원이었어요. 그래서 환급세액이 50원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매출세액부터 매입세액이 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환급세액이 발생을 했는데 이 환급세액은 이건 일반적인 환급이란 말이죠. 이런 일반적인 이런 환급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내에 환급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정신고기한의 환급세액은 4월 25일까지 신고는 하되 환급받지 못해요. 저 환급세액이 50원이 있습니다 라고 예정신고기간에 환급세액이 50원이 있습니다 라고 신고는 하되 환급 못 받아요. 일반적인 환급은 확정신고기한 지난 다음에 받는 거니까 예정신고 때는 신고만 하는 거고 환급을 못 받아요. 아시겠죠? 그러면 7월 25일 어떻게 하나요? 7월 25일 날에는 4, 5, 6월 달 거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거죠. 4, 5, 6월 달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차감했더니 매출세액은 130원, 매입세액은 110원. 그러면 납부세액이 20원이 나왔잖아요. 근데 예정신고 때 환급세액을 신고만 했지 실제 환급 못 받았잖아요. 그 예정신고 때 미환급세액을 확정신고 때 이렇게 빼주는 겁니다. 그러면 얘까지 고려하게 되면 환급세액이 30원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환급세, 예정신고 미환급세액까지 고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환급세액이 될 수도 있고 납부세액이 될 수도 있죠. 예를 들면은 4, 5, 6월 달에 매출세에서 매입세액 차감한 납부세액이 80원이다. 이 납부세액이 20원이 아니라 이게 80원이다. 그러면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50원을 뺐더니 이제 환급세액이 아니라 플러스 30이 되는 거잖아요. 80에서 50 빼면 플러스 30이 되는 거니까 이제 환급세액이 아니라 30원을 납부하면 되는 거고요. 이거는 납부하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이렇게 4, 5, 6월 달에 매출세에서 매입세액 차감했더니 납부세액이 적은 거야. 이것도 마이너스일 수 있고 적은 거야. 그래서 예정신고 때 신고만 하고 환급받지 못한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을 차감하게 됐더니 그랬더니 그게 마이너스가 된다면 이제 이걸 환급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환급받는 거냐? 저 환급세액 30원 있습니다 라고 7월 25일까지 확정신고하고 그리고 환급은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 30일 내에 환급받는 거니까 8월 24일까지 환급을 받는 겁니다. 돌려받는 거예요. 이게 일반 환급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일반 환급이다. 일반적인 환급은 매출세부터 매입세 큰 경우를 말하는데 그런 일반적인 그런 환급, 일반적인 그냥 별 일 없는데 매출세기 보다 매입세가 클 수 있죠. 큰 일 별로 없었는데 근데 그게 이제 일반적인 환급인데요. 그건 확정신고 때만 아까도 얘기했죠. 일반 환급은 확정신고 때만 환급받는 거다. 예정신고 때는 환급세액을 신고만 하지 환급받지 못하는 거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할 거냐? 확정신고 때 예정신고 때 미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할 때 빼주는 거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일반 환급. 자, 그리고 이제 조기 환급. 자, 조기 환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환급세액이 많을 수밖에 없는 자. 환급세액이 많을 수밖에 없는 자 3명.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매출세액이 0이니까 매입세액이 다 환급세액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환급세액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증축, 확정하는 경우. 그게 다시 말하면 내가 이번에 공장을 새로 지어버리거나 아니면 이번에 기기장치를 비싼 기기장치를 한 10대를 사버리거나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증축, 확정을 하게 되면 엄청난 그 설비 투자로 인해 가지고 매입세액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러면 매출세액보다 건물이라든지 기기장치를 막 10대를 한꺼번에 신설하거나 취득해버리면 매입세액이 엄청 많아져 버리는 거니까 그 과세기 안에는
환급세액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지금 내가 망가졌는데 회생계획 이행 중인 경우, 회생계획 지금 계획표대로 회생계획 이행 중인 경우에는 상태가 좀 안 좋은 거죠. 열심히 좀 하고 있지만 여전히 회복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 겁니다. 회생을 하려면. 그러니까 그러면 매출보다는 매입세액이 더 클 수 있어요. 지금 망가졌는데 회생하려고 막 노력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환급세액이 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 경우만. 환급세액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 세 가지 경우만. 이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실제로 수출을 해가지고 영세율 과세표준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실제로 수출한 게 있어, 실적이 있어가지고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사업설비는 이제 건물이나 기획행체 같은 감가상각 대상자산을 말하는 거고요. 그런 감가상각 대상자산을 신설취득 증축 확장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그리고 회생계획 지금 현재 이행 중인 경우고. 이 세 가지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면 환급세액이 많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환급세액이 많을 수밖에 없는 사람은 일반 환급은 좀 그래요. 왜냐면 환급세액이 많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한테도 일반 환급을 해줘버리면 1월 달에 이미 엄청나게 수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때 1월 달에 환급세액이 엄청 일단 1월 달에도 많이 있는데 일반 환급만 적용해버리면은 아무리 빨아도 확정신고 기한 지난 다음에 확정신고하고 7월 25일 날 그리고 30일 후에 환급 받는 거니까 8월 24일 날 환급 받는 거죠. 환급세액이 많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근데 일반 환급만 적용하게 되면 8월 24일 가서야 처음으로 환급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성 문제 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저는 환급세액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좀 빨리빨리 환급해 주면 안 돼요? 조기 환급 해주겠다는 겁니다. 좋아. 니네들은 환급세액이 많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니까 일반 환급은 너무 간만에 한 번씩 하는 거니까 좋아. 니네들은 조기 환급하게 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조기 환급은 어떻게 되나요? 조기 환급은요, 매월마다, 조기 환급 기간은 매월이 될 수 있고 매 2월이 될 수 있어요. 1월 달 거의 환급세액을 25일 내에 조기 환급 기한을 1월로 한다면 1월 달에 환급세액을 25일 내에 2월 25일까지 신고하면 되고요. 그리고 그 조기 환급 신고 기한 경과 후 15일 내에 환급 받는 겁니다. 2월 25일부터 15일 내에. 그러니까 8월 24일 날 환급 받는 게 아니라 조기 환급 대상자가 되면은 1월 달 거에 대해 조기 환급 기한을 매 1월로 할 수 있어요. 1월 달 거에 대한 환급세액을 25일 내 2월 25일까지 신고하고 그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내에 환급받을 수가 있다. 조기 환급 되는 거죠. 2월 달 것도 되는 거예요. 3월은 왜 빠져있냐면 3월 달에 우리 예정신고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정신고 때도 조기 환급 받을 수가 있어요. 그냥. 그래서 예정신고 때 3월 달 거는 4월 25일 날 신고하고 4월 25일 지난 다음에 15일 내에 환급 받으면 되는 거니까 예정신고가 따로 있으니까 3월 달이 빠진 거죠. 그리고 4월 달도 조기 환급 기한 되고 5월 달도 별도의 조기 환급 기한이 되고 6월 달은 별도의 조기 환급 기한을 할 필요 없죠. 6월 달에는 일기 확정 신고를 할 거니까. 그래서 7월 25일까지 환급세 신고하고 확정 신고 기한 경과 후 7월 25일 경과 후 15일 내에 환급 받으면 되니까.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7월 달, 8월 달 되고 9월은 또 있을 필요 없죠. 2기 예정 신고하면 되는 거. 그때 조기 환급 신고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10월, 11월 달 되고 12월 달 것도 별도의 조기 환급 기한을 할 필요가 없죠. 그죠? 확정 신고하면 되는 거니까. 그쵸?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2개월로 묶을 수도 있어요. 1, 2월 달 묶어가지고, 1, 2월 달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환급세액을 3월 25일까지 신고하고 3월 25일 지난 다음에 15일 내에 환급 받을 수가 있죠. 3월 달은 따로 있을 필요 없죠. 예정 신고하면 되니까. 4월 달 이렇게 묶을 수가 있고 6월 달은 필요 없고 7, 8월 묶을 수 있고 10, 11월 달 묶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매월 조기환급 기한을 매월로 할 수 있고 매 2월로 할 수가 있다. 아시겠죠? 그러면 그 해당 조기환급 기간 종료 후 25일 내에 신고하고 그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내에 환급 받으면 된다. 예정신고기한이나 확정신고 때도 별도로 조기환급 받을 수가 있다. 예정신고기한이나 확정신고기간 종료 후 25일 내에 어차피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할 거 아닙니까? 그때 환급세 신고하고요. 그리고 그 예정신고기한이랑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내에 환급 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거 교재에 그런 말 나오죠. 조기환급과 관련해서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해서 831페이지에 그런 말 나옵니다. 1번에 조기환급 규정에 따라 조기환급 신고를 한 부분은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러니까 조기환급 신고를 1, 2월 달에 했다면 3월 달에 예정신고할 때 1월 달, 2월 달에 조기환급 신고한 거는 빼고 나머지만 예정신고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환급세액의 계산에 대한 내용이 동그라미 2번에 나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하나의 사업장에서, 이게 하나의 사업장이 하나예요. 하나의 사업장에서 세 가지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A 사업을 하고 있는데 A 사업에서는 이번에 기계장치를 엄청 취득했어요. 그리고 B 사업은 수출했어요. 하나의 사업장에서 세 개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출해가지고 영세일종이 되는 사업도 하고 있고, 그냥 일반적으로 국내에 공급하는 사업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업설비를 취득한 사업도 있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그러면 환급세액은 조기환급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영세일도 적용되고, 사업설비도 취득, 증축, 신설했으니까 조기환급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환급세액을 계산해가지고 조기환급 받으면 되는데, 그때 그 환급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그 사업, A 사업하고 B 사업하고 이렇게 A 사업하고 B 사업만 조기환급의 대상이 되는 거니까 A 사업과 B 사업만 여기서 발생한 환급세액만 조기환급을 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 하나의 사업장이라면 여기까지 다 포함해가지고요. 사업장별로 구분하지 않고 조기환급 받을 환급세액을 계산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을 때 조기환급의 대상이 되는 그 사업에 대해서 환급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사업장이라면 사업장별로 구분하지 않고 환급세액을 계산한다. 아시겠죠? 그거 하나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교재에 831페이지에 이런 말이 나오는데 맨 마지막에 결정 경정 시 환급 해가지고요. 관할 세무장은 결정 경정에 의해서 추가로 발생한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 실제로는 이런 일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무조사를 하는데 세무조사 해봤더니 추가로 징수할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무조사 했더니 아이고 돌려줘야 될 세금이 있네. 실무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세무조사하면 세무공무원들 엄청 혼납니다. 결정 및 경정 세무조사라고 하는 거는 마른 오징어를 짜내가지고 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세무조사 해가지고 쫙 해서 막 2주간 세무조사 쫙 했더니 여기는 낼 게 없고 국가에서 환급해줘야 됩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말도 안 되는데 혹시나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을 했다면 그럼 뭐라고 합니까?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환급해야 된다. 결정 경정에 의해서 추가로 발생한 환급세액이 있다면 실질적으로는 그런 경우 본 적이 없는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환급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문구도 있고요. 말 문제로는 몇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이제 교재의 832페이지 보시면 뭐 결정, 경정 및 징수 이렇게 나오는데 뭐 간단하게 보자면 결정이라고 하는 거는 아예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무신고했을 때 그렇죠? 과세관청에서 나와가지고 전체 금액에 대해서 확정하는 걸 결정이라고 하고 경정이라고 하는 거는 잘못 신고했을 때 세무조사 나와가지고 다시 너 이거 50원 아니야 너 150원이야 이렇게 새로운 금액으로 확정하는 걸 경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아무튼 결정 및 경정은 관할 세무장이 한다. 결정 및 경정 방법에 대한 오는데 뭐 원칙은 실질조사한다. 그렇죠? 장부증빙이 없으면은 그러면은 추계조사한다. 그런 말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징수에 대해서는 그냥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징수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화의 수입에 대한 징수는 관세법에 따라 가지고 징수한다. 그죠? 그리고 일반적인 징수는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징수한다. 징수라고 하는 거는 신고납부 하지 않았을 때 과세관청에서 어떻게 걷어들일 거냐. 그거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아시겠죠?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세 징수는 그거는 관세법에 따라서 징수한다. 그렇게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지금 9장의 부가가치세 납부 절차에 대한 그런 내용을 공부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10장 간이과세제에 대한 내용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